안녕하세요. 배상책임보험 및 근제보험 이론과 실무를 맡고 있는 이피스 코리아 강사 임경아입니다. 24년도 시험을 마치신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해당 가답안에 대한 해설은 여러분들께서 기존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향후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고자 학원 측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영상이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은 기존 그 강의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특별하게 논란거리가 없는 그러한 내용들로 위주로 해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이한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철저히 공부를 하시지 않았다면 좀 혼란을 겪으시거나 해당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름의 그런 변별력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시험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키워드 위주로 좀 답안을 쓰셨다든지 아니면 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너무 많이 쉽게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도 또 변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과는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시험은 총 7문제 중 계산 문제가 2문제, 약술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술 문제 5문제 중에서도 또 3문제가 또 나눠서 나왔기 때문에 총 8문제 약술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계산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문제당 또 그 안에 보험 상품이 구분지어서 나왔기 때문에 2문제 속에서도 또 여러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약술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시지 않았다면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좀 2달 후에 좋은 소식이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가답안에 대한 해설은 계산 문제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함께 우리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특수건물 화재 사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작년에 이례적으로 의무보험 상품이 단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시험에는 의무보험 하나 정도로 출제가 되는 것이 당연했던 부분인 거고요. 강의 중에도 또 이 부분 강조드렸습니다. 가스사고라든지 아니면 화재를 담보해주는 보험 상품은 번갈아가면서 해마다 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특수 건물 화재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굉장히 강조를 드렸고 시험 문제라든지 기존 그러니까 모의고사라든지 기존 그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을 때도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패스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대비하고 계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해당 사고에 대한 피해자들이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근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또 강조드렸었죠. 특수 건물의 화재 사고에 대한 부분들의 그 근로자가 누구의 근로자인지 반드시 파악을 하고 계시라는 부분들을 제가 또 누누이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여러분들께서 25점을 맞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그러한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식회사 A가 소유하고 있는 특수 건물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그 전제 조건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전제 조건을 보시게 되면 그 특수 건물인 주식회사 A의 그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에서 사용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해당 건물에 화재 사고가 났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을 보시게 되면 화재 보험, 신체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해 준 특별약관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사고가 특수 건물이기 때문에 특약부 화재보험이라는 언급이 없다 할지라도 해당 보험 상품이 특수건물을 담보해주는 특수건물 화재 사고를 담보해주는 보험 상품이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하고요. 당연히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이라든지 재난배상책임 보험을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할 수 없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신체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특약부 화재보험이라는 그런 문구가 없다 할지라도 특수건물의 화재 사고를 담보해주는 보험 상품이라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하고요. 우리가 신배치 특약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표현도 하고 있고
아니면 신체 손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체 손해 배상 책임 특별 약관이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험 상품에 따라 조금 용어는 상이할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오해하거나 뭐 혼선을 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특별 약관이 추가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종업원의 재해를 담보하지 않는, 우리가 보통은 특별 약관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고를 오히려 확대해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종업원의 재해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지 않는 추가 특별약관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 아실 거고요. 누구의 종업원인지 그러한 부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면 충분히 또 풀으셨겠죠. 다시 한번 이제 앞쪽으로 내용을 다시 들어가서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주식회사 A가 소유하고 있는 특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해당 건물에 이 화재 사고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입점해 있는 푸드코스트 식당 소속의 직원 C가 화상을 입었고, 그리고 화재 원인과 상관없이 지금 주식회사 A의 직원, 즉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직원 B의 과실과 푸드코트의 직원 C의 과실은 각각 50%로 인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특수건물 화재에 대한 특수건물 소유자의 과실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해당 특수건물에 대한 소유자의 과실 유무랑 상관없이 특약부 화재보험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담보를 해주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과실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각 보험자, 피해자의 보상 책임 여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에 근로자의 재해를 담보해주는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 약관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A의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의 사고를 담보해주는 보험 상품임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그리고 특약부 화재보험인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물론 피보험자의 근로자도 타인에 해당이 되지만 그자의 사고를 담보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 상품에서는 면책이고, 다만 거기에 입점해 있는 푸드코트의 직원에 대한 손해는 담보해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손해사항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B의 손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반응제거비라든지 그리고 치료비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부분들은 산재에서 비급여에 대한 부분들은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을 또 강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률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떻게 보상이 되어져 있는지 지문에서 또 친절하게 다 실제위원들이 안내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C에 대한 손해 산정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시게 되면 단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보시게 되면 부상에 대한 부분들과 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져 있는데요. 장애가 7급, 그리고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대한 부분들도 7급, 그리고 그 외모의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7급으로 되어져 있어서 해당 내용을 일반 의무보험의 그 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이 아니라 근로자 재해로 혹시 착각하고 조정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만, 그러한 실수만 하시지 않았다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풀 수 있었던 부분들인 거고요. 자, 한번 우리 해당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각 보험자의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이제 풀어보도록 하면, 자, B의 손해로 인한 지급보험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은 근로자 재해보험과 그리고 화재보험을 담보해주는 보험 상품이지만 B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갑보험회사에서 담보해주고 있는 보험 상품에만 보상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하고요. 자, 적극적 손해에 대한 부분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적극적 손해에 대한 부분들은
치료비가 해당이 되겠죠. 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져 있고 치료비 2천만 원, 급여 치료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산재에서 2천만 원을 요양급여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공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로 지급할 금액은 없겠죠. 자, 그리고 향유 치료비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2천만 원이 발생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비급여 향유 치료비에 대한 부분들은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한 부분들 공제할 것이 따로 없고요. 자, 피보험자의 가실을 적용을 하는데 피보험자에 대한 가실에 대한 부분들은 50%를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000만 원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소극적 손해에 대한 부분들 볼게요. 소극적 손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우선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결정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장애가 하나는 50%, 또 하나의 장애는 20%가 되기 때문에 차감체증법에 의해서 50%의 노동력 상실에서 남은 50%의 20%니까 결국 10%, 합산하며 50과 10을 합산하게 되면 60%의 최종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음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자, 휴업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볼게요. 휴업손해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 근로자의 그 평균 임금이 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500만 원,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에는 100%의 노동능력 상실을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100%, 그리고 호프 개수는 10, 계산하면 5천만 원이 나오고요. 그래서 산재에서 보상을 받은 우리가 휴업급여에 대한 부분들이 5천만 원에서 4천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휴업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공제를 하면 잔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 되고, 그리고 이 1,000만 원에서 피해자의 가실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50%에 대한 가실만 적용을 해서 결국은 금액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리고 이후에 가실을 적용하는 공제 후 가실상계에 대한 방식을 적용을 하여야 함을 굉장히 논의에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실수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퇴원을 하고 노동력 상실로 인한 상실수익을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정년까지 한 번, 그리고 가동 종료까지 또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겠죠. 정년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자에 임금을 적용해서 500만 원의 노동능력 상실률인 60%를 적용을 하고요. 호프개수는 50에서 10을 빼니까 40 호프개수를 적용을 하면 해당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2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공제하기 전에 가동 종료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가동 종료까지 포함시켜서 공제를 해야 되니까 가동 종료까지, 이때는 퇴직을 한 이유이기 때문에 일용임금에 대한 부분도 적용을 하시는데 우리가 올해 대법원 판례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죠. 우리가 일용 근로자의 한 달 동안의 근로일수를 기존에는 다 22일로 적용을 했는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일을 했을 때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그런 판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용임금의 근로일수는 기존 22일이 아니라 20일을 적용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센스가 있으시다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곱하기 20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계산이 수월한 방법들을 출제위원들도 채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15만 원에 20일을 적용을 하시면 300만 원 뚝 떨어지겠죠. 15만 원에 근로일수 20일. 그러면 금액이 300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 60%. 그리고 호프개수는 100에서 50을 빼니까 50 호프개수. 해당 금액을 산정하면 9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과 9천만 원을 합산을 하면 합계 금액은 2억 1천이 되는데 우리가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장애급여가 2억입니다. 그래서 2억을 공제하면 1천만 원이 나오고요. 그럼 결국 이 1천만 원에서 또 사업주의 과실에 대한 50%만 적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1-50% 하면 해당 금액은 500만 원이 되고요. 자, 그래서 소극적 손해로 보상할 수 있는 초과 금액은 추업손해 500 그리고 상실수익 500에 대한 부분들 합산하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자, 해당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합산하면 1,000만 원 그리고 적극적 손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 우리가 사용자 배상 책임의 한도를 다시 보실까요?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의 한도가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의 한도가 1인당 2억이기 때문에 이 2억 안에 2천만 원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각 보험회사는 피해자인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1인당 2억 한도 내인 2천만 원을 보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의 손해 지급 보험금은 결국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의 손해로 인한 지급보험금을 산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의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가 없고요. 을보험회사에서는 타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을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그대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칠판을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시의 손해로 인한 지급보험금을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약보 화재보험은 우리가 민법상의 손해배상과는 조금 별도로 다르게 화재보험법에서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상해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법 내용대로 보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해자 시의 손해액을 한번 보게 되면 시에게 지급할 시의 지급보험금 어느 회사죠? 을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부상 치료 후 장애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부상과 그리고 장애의 각각 한도대로 해서 보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해당된 부분들이 치료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 기간에 일하지 못했던 휴업손해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특약보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휴업손해는 보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친절하게 또 그 부분을 생략해서 알아서 지문에서 출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치료비는 2천만 원이 되고요. 자, 우리가 부상 1급의 한도는 3천만 원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한도보다 손해액이 적기 때문에 결국은 부상에 대한 부분들을 2천만 원 보상이 다 가능하고요. 이제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볼게요. 장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그러한 손해액과 그리고 그에 대한 정신적인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중요한 건 특약보 화재보험에서는 위자료 또한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실 수익에 대한 부분들만 여러분들께서 보상을 하시는 걸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상실 수익은 자, 이자가 사고 당시에 벌어들였던 그 실제 수입에 대한 3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호프기수는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월수에 대한 40개월 그리고 이자의 노동력 상실률인 70%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시켜서 금액은 8억 4천만 원이 됩니다만 자, 장애에 대한 급수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급수한도를 찾아내셔야 되겠죠. 장애에 대한 부분들은 반은이 7급 그리고 일반 외상적인 부분들이 7급이기 때문에 7급과 7급이 있는 경우 이 중 높은 것은 그냥 7급이기 때문에
하나를 무조건 올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6급에 대한 부분들로 적용을 해주고 6급 한도를 보시게 되면 6급 한도는 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손해 8억 4천만 원에 6급 한도인 7,500만 원을 적용해서 이 7,500만 원 한도에서 보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7,500만 원에 대한 부분들로 장애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결국 부상 2,000, 장애 7,500 합계해서 결국 B 보험사가 C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9,500만 원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풀으셨을 거라고 믿고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요양병원 B에 파견된 간병인 A의 가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간병인 A가 C의 손을 놓아버려서 이 환자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사지마비 상태가 되는 사건입니다. 자, 보험 상품을 이제 가입되어 있는 보험 계약상을 보시게 되면 전문 직업인의 가실을 담보해주는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배상 책임 보험의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보험 계약사항을 딱 보시게 되면 어떤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를 읽음과 동시에 바로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전문인의 가실, 즉 간병인 A의 가실로 환자가 사상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전문인의 가실을 담보해주는 갑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이제 부책이 되겠죠.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을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영업배상 책임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우리가 면책하는 손해에 전문인의 가실사고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겠다라고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을보험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병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간병인 A이긴 하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담보해 주는 거고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을 담보하되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역시 우리가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사고는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 을보험회사, 병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보험회사에서 보상하도록 여러분들께서 규정을 해 놓으셨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한 내용들 기초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개호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개호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드렸죠. 개호는 1일 최대 16시간을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8시간이 1인이기 때문에 1.5인인 경우에는 우리가 몇 시간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당연히 0.5시간이면 우리가 4시간이면 0.5인이 되는 것이고 8시간이면 우리가 1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16시간이면 2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5인이라는 것은 결국 8시간과 16시간의 중간이 12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 필요가 되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고 우리가 그 개호비에 대한 부분들 산정할 때에는 개호비에 대한 일용임금을 또 적용시켜 주시는 건데 해당 문제에서는 개호인이 월 얼마를 지급받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친절하게 또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었을 것으로 보고요. 단 또 위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 가시를 적용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위자료는 사고경위, 나이, 그리고 가실 정도를 모두 참작해서 3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하기로 이미 인정을 하였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따로 해당 부분의 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 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고령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사고 당시 80세예요. 그래서 상실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결국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산정하셔서 보험자의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 유무를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회사별 지급보험금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갑보험사는 부채 그리고 을, 병은 면책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한 부분들을 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에 대한 부분들과 간병인에 대한 비용이 되겠죠. 자, 치료비는 기왕치료비가 있고 향후치료비가 있는데 현가를 이미 적용했기 때문에 따로 이자를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합계 금액이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의 합산액이 5천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간병인에 대한 비용, 그 개호비에 대한 비용을 보시게 되면 자, 월 200만 원을 지출하게 되고 해당 비용이 1.5인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가 호프 개수는 50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되고, 자, 계산을 하면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산하시게 되면 2억인데, 자,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50%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에 50%의 책임 제한에서 결국 해당 금액은 적극적 손해는 1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고요. 자, 소극적 손해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하시면 되고, 자, 정신적 손해는 우리가 가실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재반 사정을 참작을 하였기 때문에 3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보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계 금액은 1억 3천만 원이 되는데, 해당 보험에 자기부담금이 있네요. 갑보험회사에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법률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억 3천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100만 원을 공제하면 금액은 1억 2,9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억 2,900만 원에 대한 보험자의 지금 1인당 한도가 2억이기 때문에 결국 보상하는 금액은 2억 2,900만 원을 그대로 보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보험회사, 병보험회사는 면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계산 문제는 굉장히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른 보험도 다뤄주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개인적으로는 좋은 문제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좀 혼선을 겪으신 분들도 있고 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나는 답이 틀렸으면 틀린 거라고 보시기보다 부분 점수를 좀 기대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이후의 약술 부분은 가답안의 내용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올해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어서 약술의 비중이 좀 올라간 부분들은 참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약술의 비중은 당분간은 계속 높게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손해사정사의 주된 업무는 손해액을 계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시고요. 이러한 기초적인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도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25년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계산 문제 또한 중요도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늘 인지를 하시고 25년도에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 시험에 도전하신 모든 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저는 여러분들 다음 25년도 시험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